이마를 타고 흐른 땀방울이 기어이 눈썹뼈를 넘어 눈으로 스며들었지만 칠성은 감히 손을 들어 닦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따가운 햇살이 장터의 먼지와 뒤섞여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옷이 위의 한복판, 그의 머리 위에 얹힌 검은 갓은 마치 천근 무게의 맷돌처럼 정수리를 짓눌렀고 턱 밑을 단단히 조인 각근은 숨통을 끊어놓을 듯이 살을 파고들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훔쳐 입은 비단 도포의 등판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으나 그는 짐짓 태연한 척 부채를 펴들고는 느릿하게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심장은 당장이라도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고 귓가에는 장터의 소란스러운 소음 대신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이명처럼 윙윙거렸다. 칠성은 지금 당장이라도 에라이, 이 미친놈아 라고 소리치며 제 뺨을 후려갈기고 싶었지만 이미 질러버린 일이었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뒤였다. 그의 눈앞에는 오색찬란한 비단과 갓쓴 양반들, 그리고 허리 굽혀 인사하는 장사치들의 모습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모든 풍경이 그에게는 마치 단두대로 향하는 길가의 핀 꽃처럼 아득하고도 공포스럽게 느껴졌다. 도대체 무슨 귀신이 씌어서 이 사단이 났단 말인가. 칠성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부채 너머로 주위를 곁눈질했다. 불과 2시즌 전만 해도 그는 대갓집 행랑채 구석에서 쇠죽을 쓰고 있어야 할 팔자였다. 주인 대감인 최진사가 한양에 볼 일이 있어 보름 일정으로 집을 비운 것이 화근이었다. 안방마님마저 친정에 행차하고 집안에는 눈이 침침한 노비 늙은이 몇만 남았을 때 칠성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랑방 문지방 너머로 언뜻 보이는 자개장 문고리였다. 평소라면 감히 넘보지도 못할 금기진지의 구역이었으나 주인 없는 빈방의 적막함은 칠성의 가슴 속에 숨어있던 헛된 욕망에 불을 지폈다. 홀린 듯 방으로 들어간 그는 장을 열었고 그곳에는 최진사가 아끼는 쪽빛, 비단 도포와 매미 날개처럼 얇고 고운 갓이 주인을 기다리듯 얌전하게 놓여 있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입어보자.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거친 무명옷을 벗어던지고 매끄러운 비단을 몸에 감았다. 까끌까끌한 삼배가 아닌 마치 물 흐르듯 피부를 감싸는 비단의 감촉에 그는 전율했고 거울 속에 비친 갓쓴 사내의 모습은 더 이상 천한 머슴 칠성이 아니었다. 그 순간의 짜릿함에 취해 대문 밖을 나선 것이 이토록 끔찍한 형벌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칠성은 꿈에도 몰랐다. 처음 동네 어귀를 나설 때만 해도 그는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어깨를 으스대며 걸었다. 평소 자신을 하대하던 주막집 주모가 그를 못 알아보고 아이고 선비님 지나가십니까요? 하며 넙죽 절을 올렸을 때 칠성은 태어나 처음으로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희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 맛은 달콤했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짐짓 목소리를 깔고 날이 참으로 무덥구려 하며 점잖게 한마디 던지는 대범함까지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마을을 벗어나 읍내 장터로 들어선 순간부터 그 달콤한 꿈은 악몽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그를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짜 양반들이 득실거리는 호랑이 굴이기도 했다. 칠성은 자신의 어설픈 걸음걸이나 말투가 탈로 날까봐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양반들은 걸을 때 팔자걸음으로 느릿하게 걷는다던데 긴장한 탓인지 자꾸만 다리가 꼬이고 무릎이 덜덜 떨려 마치 춤을 추는 꼴이 되고 말았다. 장터의 소음은 칠성의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했다. 떡장수가 가위질하는 소리는 마치 그를 비웃는 가위질 같았고 생선 장수가 싱싱한 고등어 사시오 하고 외치는 소리는 저기 가짜 양반 간다 라고 고함치는 것처럼 들렸다. 칠성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발끝, 그러니까 양반들이 신는 가죽신 대신 급하게 구해 신은 낡은 갓신에 꽂히는 것 같아 자꾸만 발을 도포자락 속으로 감추려 애썼다.
그러다 보니 걸음걸이는 더욱 기이해져서 마치 물에 빠진 개가 허우적거리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바람까지 불어 헐거운 갓이 자꾸만 벗겨지려 했다. 그는 황급히 한 손으로 갓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부채질을 해댔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부산스러운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양반은 어디가 편찮은가 보오. 더위를 먹어도 단단히 먹었구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꽂힐 때마다 칠성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속옷은 이미 땀으로 흥건해져 등짝에 쩍쩍 달라붙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아니야. 지금 뛰어서 도망치면 더 의심받을 거야. 칠성의 머릿속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싸우듯 갈등이 휘몰아쳤다. 그러던 중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최악의 난관이 나타났다. 저만치 앞 읍내에서 가장 큰 정자나무 아래에 하얀 도포를 입은 선비 무리가 모여 앉아 시외씨를 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붓을 들고 종이 위에 무언가를 휘갈겼으며 서로의 글을 평하고 있었는데 그 진지하고 고상한 분위기는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칠성에게는 저승사자의 회합보다 더 무시무시해 보였다. 길은 하나뿐이었고 그들을 지나치지 않고서는 장터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칠성은 숨을 멈추고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려 애쓰며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양 그들 곁을 슬그머니 지나가려 했다. 부채로 얼굴을 거의 다 가리다시피 하고 눈을 내리깐 채 발소리조차 죽이며 살금살금 걷는 그의 모습은 도둑고양이와 다를 바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이보시오. 거기 지나가는 선비님. 정자나무 아래에서 맑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칠성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칠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발바닥에 붙는 듯 했다. 그는 못 들은 척 발걸음을 재촉하려 했으나 뒤이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더욱 크고 명확했다. 청포 도포를 입으신 선비님, 잠시 이리 와보시지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리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칠성은 울며 겨자 먹기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목이 뻣뻣하게 굳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것만 같았다. 그곳에는 수염을 길게 기른 중년의 선비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주위의 젊은 유생들도 붓을 멈추고 칠성을 주시하고 있었다. 칠성은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끌어올려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부채를 쥔 손은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다. 소생을 부르셨소? 칠성은 최대한 굵은 목소리를 내보려 했으나 튀어나온 것은 염소 우는 소리처럼 갈라진 쇳소리였다. 그 소리에 젊은 유생 몇몇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는 것이 보였다. 중년의 선비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예의를 갖추어 말했다. 실례가 되었다면 용서하시오. 대개 도포자락이 하도 고와서 혹시 한양에서 내려오신 귀한 손님이 아닌가 하여 결례를 무릅쓰고 불렀소이다. 마침 우리가 여름날의 태약별을 주제로 시를 짓고 있었는데 지나가시는 길에 명구밍주 나 한 수 읊어주시면 큰 영광이겠소. 시라니 시를 지라니. 칠성에게는 낯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판국의 시를 지으라는 것은 소에게 나무를 타라는 말보다 더 황당하고 끔찍한 요구였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표백되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칠성은 필사적으로 핑계를 찾아 머리를 굴렸다. 그게 소생이 지금 급한 볼일이 있어서. 그러나 선비들은 끈질겼다. 에이, 선비끼리 풍류를 나누는데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딱 한수면 됩니다. 그 차림새를 보아하니 학식이 깊으신 분 같은데 겸양하지 마시고 어서 이쪽으로 오시지요. 젊은 유생 하나가 칠성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비단 옷자락이 팽팽하게 당겨질 때마다 칠성의 심줄도 함께 당겨지는 듯했다. 끌려가지 않으려 다리에 힘을 주며 버티는 꼴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았다. 칠성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배를 움켜쥐며 아이고 갑자기 복통이 하며 꾀병을 부려볼까도 생각했지만
양반 체면에 길바닥에서 배를 잡고 뒹구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그는 꼼짝없이 시회장 한가운데로 끌려가게 생겼다. 그때 칠성의 눈에 구세주와도 같은 것이 들어왔다. 장터 한 구석에서 붓과 종이를 파는 필방 베타. 주인이 가게 앞 가판대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칠성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했다. 아니, 그것은 쥐가 막다른 골목에서 고양이를 물려는 발악에 가까웠다. 그는 유생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치며 짐짓 호탕하게 웃었다. 허허, 이 사람들이 내 마침 붓이 다달아 새 붓을 고르러 가는 길이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내 성미가 까다로워 좋은 붓이 아니면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 법이라. 저기 필방에서 붓을 먼저 고른 후에 합석함이 어떻겠소. 그것은 칠성 평생에 내뱉은 말 중 가장 유식하고도 대담한 거짓말이었다. 선비들은 칠성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오호, 역시 대가다자는 도구를 중시하는 법이지요. 좋습니다. 그럼 붓을 고르시는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칠성은 도망치듯 그러나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 필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선비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겨우 호랑이 아가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으나 사실 그는 늑대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다. 필방 주인은 장사 속의 발기로 소문난 인물로 칠성 같은 어수룩한 뜨내기를 놓칠 위인이 아니었다. 칠성이 필방 앞에 멈춰서자 주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와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어서 오십시오, 대감마님. 안 그래도 귀한 분이 오실 것 같아 최고급 붓들을 딱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요. 주인의 목소리는 기름칠한 듯 미끌거렸고 칠성은 다시 한번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제는 글자도 모르는 주제에 붓을 고르는 척 연기를 해야만 했다. 그것도 등 뒤에서 지켜보는 진짜 선비들의 눈초리를 견디면서 말이다. 칠성의 손은 땀으로 축축해져 붓의 자루가 미끄러질 지경이었고 그의 입안은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필방 안으로 들어선 칠성은 마치 형장에 끌려온 죄인처럼 숨을 죽였다. 코끝을 찌르는 묵향머샹과 종이 냄새가 이토록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할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다. 사방 벽면을 가득 채운 크고 작은 붓들은 마치 그를 노려보는 수천 개의 눈동자 같았고 층층이 쌓인 화선지는 언제든 무너져 내려 그의 가짜 양반 행세를 덮어버릴 눈사태처럼 위태로워 보이기도 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시회씨를 즐기던 선비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히고 있었으니 칠성은 진퇴양난의 구렁텅이에 빠진 셈이었다. 필방 주인은 칠성의 속도 모르고 연신 굽실거리며 최고급 붓들을 가판대 위에 주섬주섬 꺼내놓기 시작했다. 나으리, 보시지요. 이것은 북쪽 변방에서 잡은 족제비 꼬리털로 만든 황모필 웡머비이옵니다. 털이 빳빳하면서도 탄력이 좋아 힘있는 글씨를 쓰기에 제격이지요. 아니면 이쪽 양털로 만든 양호필, 양어필은 어떠신지요? 먹을 듬뿍 머금어 부드럽고 유려한 필치를 뽐내기에 이만한 물건이 없습니다요. 주인이 쏟아내는 말들은 칠성에게는 마치 이국의 주문처럼 들렸다. 황모니 양호니 하는 소리가 족제비 털인지 양털인지는 알바 아니었으나 그 털뭉치 하나가 자신의 한 달 품씩보다 비싸다는 것쯤은 눈치로 알 수 있었다. 칠성은 덜덜 떨리는 손을 소매 속에 감춘 채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붓들을 내려다 보았다. 마음 같아서는 아무거나 하나 집어들고 이걸로 하겠네 하고 외치며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뒤에서 지켜보는 선비들이 저런 붓은 그림 그릴 때나 쓰는 것인데 하며 비웃을까 두려웠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손을 뻗어 가장 길고 두꺼운 붓 하나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이것은 칠성이 말끝을 흐리자 주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 아이고, 역시 안목이 남다르십니다. 그것은 장원급제한 선비들이
대자보를 쓸 때나 쓴다는 대필다불이지요. 나으리 풍채만큼이나 호방한 글씨를 쓰시는 모양입니다. 주인의 호들갑의 칠성은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였으나 속으로는 이 몽둥이 같은 걸로 어떻게 글씨를 쓴단 말인가 하며 울상을 지었다. 그때 등 뒤에서 자박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시외에 있던 젊은 유생 하나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필방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선비님, 붓을 고르시는 안목이 실로 대단하십니다. 그 정도 대필을 다루시려면 필력이 보통이 아니실 터. 혹시 평소에 즐겨 쓰시는 서체쇼터가 있으신지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추사체처럼 강직한 것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석봉 한호 선생처럼 단아한 것을 즐기십니까? 유생의 질문은 칠성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추산이 석봉이니 하는 이름은 사랑방 너머로 주어들은 풍월로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글씨가 강직한지 단아한지는 알 턱이 없었다. 칠성은 눈앞이 아찔해지는 현기증을 느꼈다. 여기서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바로 사기꾼으로 몰려 관아로 끌려가 볼기짝이 터지도록 맞을 것이 뻔했다. 칠성은 붓을 든 손에 힘을 주며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이럴 때는 모호하게 둘러대어 상대방이 스스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상책이라 여겼다. 그는 짐진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허허, 글씨란 모름지기 마음의 거울인 법. 내 어찌 한 가지 틀에 얽매이겠소. 그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면 물이 흐르는 대로 자연의 이치를 따라 붓을 놀릴 뿐이라오. 칠성이 내뱉은 말은 실속 없는 궤변에 불과했으나 뜻밖에도 유생의 눈이 반짝 빛났다. 오, 무기교가 최고의 기교라는 대교약졸 다저로조의 경지를 말씀하시는군요. 형식을 파괴하고 마음 가는 대로 쓰신다니 신로도가 적인 풍류가 느껴집니다. 역시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유생의 감탄의 칠성은 안도감과 동시에 어이없음을 느꼈다. 양반네들은 똥을 싸도 철학적이라 할 위인들이구나 싶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유생의 감탄 소리에 밖에 있던 다른 선비들까지 우르르 필방 안으로 몰려든 것이다. 좁은 필방 안은 순식간에 하얀 도포 자락들로 가득 찼고 칠성은 꼼짝없이 포위되고 말았다. 늙은 선비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나섰다. 그토록 훌륭한 지론을 가지셨다니 이 늙은이가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구려. 마침 여기 좋은 붓과 종이가 있으니 그물 흐르는 듯한 필치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소. 우리 시회의 영광으로 삼겠소이다. 필방 주인도 덩달아 신이 나서 최고급 화선지를 멍석 깔듯 펼쳐놓고 먹을 갈기 시작했다. 자자, 나으리, 솜씨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먹물도 아주 진하게 갈아 놓겠습니다. 칠성은 사색이 되었다. 이제는 정말 끝장이었다. 붙잡는 법도 모르는 판에 글씨를 쓰라니 이는 벙어리에게 노래를 시키는 것보다 더 잔인한 처사였다. 칠성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하얀 화선지 위에 얼룩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 땀방울조차 예술적 고뇌의 산물이라 여기며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칠성은 붓을 잡은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쓰며 벼루에 담긴 까만 먹물을 노려보았다. 저 시커먼 물이 자신을 집어삼킬 구렁이의 입처럼 보였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붓을 집어 던지고 미친 척 발작을 일으킬까? 아니면 갑자기 조상님이 빙의했다고 헛소리를 질러볼까?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순간 칠성은 붓을 덥석 쥐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붓대가 아닌 붓털 부분을 주먹 쥐듯 움켜쥐고 말았다. 붓 잡는 법을 모르니 감히 자루 잡듯이 잡아버린 것이다. 주변에서 헙 하는 숨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적인 정적 속에서 칠성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황급히 손을 고쳐 잡으려 했지만 이미 손바닥은 시커먼 먹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뻔뻔함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었다.
칠성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허허, 이 붓은 영 아니로다. 내 손의 기운을 받아내기엔 붓대가 너무 가벼워. 그는 붓을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 이 종이도 문제요. 결이 너무 거칠어 내 섬세한 필법을 담아내지 못하겠소.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그것은 하수들에게나 하는 소리. 진정한 고수는 도구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 법인데 이 필방의 물건들은 내 기운과 맞지 않소이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었으나 칠성의 표정이 워낙 비장하고 진지하여 좌중을 압도하는 맛이 있었다. 필방 주인은 당황하여 얼굴이 벌개졌다. 아이고, 나으리. 이것은 한양에서도 구하기 힘든 최고급 고려지 가오리입니다요. 어찌 주인이 변명하려 하자 칠성은 말을 뚝 끊으며 손을 휘저었다. 먹물 묻은 손에서 검은 방울이 튀어 옆에 서 있던 유생의 하얀 도포 자락에 점을 찍었다. 유생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나자 칠성은 이를 기회로 삼았다. 이런, 내 기운이 너무 넘쳐 그만 실수를 했구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오.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억지로 붓을 드는 것은 글에 대한 모독이니 내 다음에 다시 들르리다. 칠성은 먹물이 뚝뚝 떨어지는 손을 옷자락에 대충 문지르며 몸을 돌렸다. 선비들은 칠성의 기이한 행동과 횡설수설에 넋이 나가 그를 잡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멍하니 길을 터주었다. 도망치듯 필방을 빠져나온 칠성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양반 걸음을 흉내내며 인파 속으로 파고들었다. 등 뒤에서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은가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땀으로 젖은 등판에 바람이 스치니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낀 칠성은 저만치 보이는 주막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이면 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주막 평상에는 그 동네에서 가장 콧대 높기로 소문난 기생 월향이 앉아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매처럼 칠성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곱게 접힌 서찰한 통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칠성은 자신이 호랑이 굴을 피하여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네크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주막의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왁자지껄한 소음과 함께 코 속으로 훅 끼쳐 들어오는 추설한 막걸리 냄새와 고소한 기름 냄새는 칠성에게 있어 구원의 향기와도 같았다. 방금 전 필방에서의 그 숨막히는 긴장감, 붓 한 자루를 몽둥이처럼 쥐고 흔들며 등 뒤로 흘렸던 식은땀이 비로소 마르는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곳은 양반들의 고고한 시외시와는 다른 거칠고 투박한 삶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기에 칠성은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그는 최대한 위험 있는 걸음걸이를 유지하려 애쓰며 주막 한 구석 가장 잘 보이는 평상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가끈을 매만지는 손길이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짐짓 큰 소리로 주모를 불렀다. 여봐라. 여기 목이 타니 시원한 탁주 한 사발과 안주를 좀 내오너라. 목소리에 잔뜩 힘을 주었으나 끝이 갈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주모는 칠성의 화려한 비단 도포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치마폭을 여미고 달려왔다. 아이고, 오셨습니까요, 선비님. 귀한 분이 어찌 이런 누추한 곳을 다 찾으셨습니까? 당장 제일 잘 익은 놈으로 대령하겠습니다요. 칠성은 주모의 굽실거림에 으쓱해져 헛기침을 몇 번 내뱉으며 부채를 세르르 펼쳤다. 이제야 좀 양반 대접을 제대로 받는구나 싶어 마음이 한결 놓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찰나에 불과했다. 술상이 차려지기도 전에 주막 안쪽 별실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화사한 분 냄새가 바람을 타고
칠성의 코끝을 간지럽혔기 때문이다. 고개를 돌린 칠성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 고을에서 새끼 서치와 콧대 높기로 유명한 기생 월향이었다. 칠성은 평소 개똥밭을 구르는 머슴 신세일 때는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그녀가 마치 구름 위를 걷듯 사뿐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을 향해 다가오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붉은 치마폭을 살랑이며 다가오는 그녀의 눈빛은 요염하면서도 어딘가 먹이를 노리는 살쾡이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칠성은 황급히 시선을 피하려 했으나 월향은 이미 그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아 교태 섞인 눈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어마나 낯선 선비님이시네? 이 읍내 바닥에 이토록 풍채 좋으신 분이 계신 줄은 미처 몰랐사옵니다. 콧소리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칠성은 침을 꼴깍 삼키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크흠, 네 잠시 유람을 나온 길이요. 월향은 칠성의 대답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듯 품속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은은한 향내가 배어있는 그 종이는 칠성에게 있어 필방의 붓보다 더 무시무시한 흉기처럼 보였다. 월향이 몸을 앞으로 쭉 빼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선비님, 염치 없지만 소녀의 청을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실은 한양 가신 정인 직른에게서 방금 인편으로 이 서찰이 당도했는데 소녀가 까막눈이라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학식 높으신 선비님께서 이 글을 좀 풀이해 주신다면 소녀가 술 한 잔 올리겠사옵니다. 서찰이라니 또다시 글이란 말인가. 칠성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필방에서 겨우 도망쳐 왔는데 이번에는 기생 앞에서 글을 읽어야 할 판이었다. 거절하고 싶었으나 코앞에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올려다보는 미인의 청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은 양반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혹시라도 거절했다가 글도 못 읽는 양반이라고 소문이 날까. 두려운 마음이 뒤섞여 칠성은 얼어붙고 말았다. 거참. 기녀가 글을 모르면 풍류를 어찌 논한단 말이냐. 칠성은 짐짓 혀를 차며 시간을 벌어보려 했으나 월향은 서찰을 칠성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그러니까 선비님이 계신 것 아니겠어요? 어서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칠성은 도살장에 끌려온 소의 심정으로 떨리는 손을 내밀어 서찰을 받아들었다. 종이의 질감은 매끄러웠고 그 위에 휘갈겨 쓴 검은 글씨들은 마치 지렁이가 춤을 추는 듯 난해하기 짝이 없었다. 칠성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서찰을 눈앞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필체가 아주 힘이 있구나. 먹물의 농담, 조절도 예사롭지 않고 그는 글자의 내용을 읽는 대신 글씨의 모양새를 평하는 척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런데 사실 칠성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서찰을 위아래가 뒤집힌 채로 들고 있었던 것이다. 맞은편 주막 평상에 앉아 국밥을 말아먹던 보찜장수 한 명이 그 모습을 보고 숟가락을 멈춘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월향이 재촉했다. 그래서요, 대관절 뭐라고 쓰여 있답니까? 저를 보고 싶다 하던가요? 언제 오신다 하던가요? 칠성은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평소 주워들은 이야기책의 내용을 짜깁기 하여 읊어대기 시작했다. 달이 차오르면 내 마음도 차오르고 칠흑 같은 밤바다에 님의 얼굴이 떠오르니 칠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청산유수였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절절한 연설은슈란 말이냐. 그 정인의 마음이 사무치게 그립다고 쓰여 있구나. 곧 바람을 타고 구름을 벗삼아 너에게로 달려오겠노라. 글이 적혀 있어. 칠성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기가 막힌 해석이라 여기며 내심 뿌듯해했다. 월향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며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했다. 어머, 정말입니까? 그 무뚝뚝한 양반이 웬일로 그런 다정다감한 글을.
월향은 감동한 표정으로 두 손을 모았다. 그러나 그때 옆자리에서 국밥을 먹던 보찜 장수가 푹 하고 밥알을 튀기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주막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보찜 장수는 사례가 들렸는지 춥칭거리면서도 웃음을 멈추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칠성을 가리켰다. 아이고 배야, 내 살다 저런 해괴한 해석은 처음 들어보네. 주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칠성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월향이 의아한 표정으로 보찜 장수를 쏘아보았다. 이보시오. 남의 귀한 연서 낭독에 무슨 행패요. 그러자 보찜 장수는 눈물을 닦으며 비아냥거렸다. 연서? 연서어? 아이고, 기생년이 헛물을 켜도 유분수지. 이보시오 선비 양반. 그 종이 쪼가리에 그려진 게 글자인지 그림인지나 알고 읊는 거요? 그리고 댁은 글을 거꾸로 읽는 신통한 재주라도 가졌소? 칠성의 심장이 쾅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황급히 서찰을 내려다보았다. 앞불사 글자들이 머리를 땅에 박고 다리를 하늘로 쳐들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인정하면 끝장이었다. 칠성은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벌떡 일어났다. 네 이놈. 감히 선비의 독법 도파를 논하려 드느냐. 이것은 도관독법, 덜관독화. 이라하여 사물의 이면을 꿰뚫어 보기 위해 일부러 거꾸로 읽는 고도의 수련법이다. 내 놈 같은 무지렁이가 어찌 그 깊은 뜻을 알겠느냐. 칠성은 쩌렁쩌렁하게 호통을 쳤지만 보찜 장수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도관독법이고 나발이고 내가 며칠 전에 저 서찰을 쓴 쌀가게 최 씨를 만났는데 말이오. 그 서찰 외상값 안 갚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다는 독촉장이라고 합디다. 달이 차오르면이 아니라 외상이 차오르면이겠지. 순간 주막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월향의 감동 어린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표독스러운 야차의 얼굴로 변했다. 뭐, 외상값, 독촉장, 그녀가 칠성의 손에서 서찰을 낚아채듯 빼앗았다. 그녀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주변의 술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양반, 가짜 아니야? 도포만 번지르르 하지. 갓쓴 폼이 영 어설프더라니. 수군거림은 삽시간에 비웃음으로 바뀌어 주막 안을 메아리 쳤다. 칠성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가끈을 적시고 다리는 풀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다. 어허, 이런 무식한 자들이. 내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상종을 못하겠구나. 내 이만 가보겠네. 칠성은 도망치듯 몸을 돌렸다. 하지만 주모가 국자를 들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가십니까요? 시키신 술값은 내고 가셔야지요. 안주는 손도 안 대셨지만 상은 이미 차려졌으니 돈은 다 받습니다. 주모의 눈빛이 전과 달리 매섭게 변해 있었다. 칠성은 아차 싶었다. 옷을 훔쳐 입느라 돈주머니 챙기는 것을 깜빡한 것이다. 그의 품속에는 땡전 한 푼 없었다. 식은땀이 흐르다 못해 눈앞을 가릴 지경이었다. 그게 내 지갑을 하인 놈에게 맡겨두고 와서 칠성의 비굴한 변명에 주막 안의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월향은 칠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싸늘하게 비웃었다. 어머나, 천하의 선비님이 술값 몇 푼이 없어 쩔쩔매시나. 오호라, 자세히 보니 그 도포, 우리 동네 최진사댁 영감이 아끼는 것과 똑같아 보이는데 혹시. 월향의 날카로운 지적에 칠성은 숨이 턱 막혔다. 정체가 탄로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더 이상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다. 에잇, 비켜라. 내 급한 복통이 있어 잠시 다녀오겠다는데 웬 말이 그리 많으냐. 칠성은 주모를 밀치고 주막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뒤에서 저놈 잡아라. 무전취식이다.
하는 고함과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와르르 쏟아졌다. 칠성은 벗겨지려는 갓을 한 손으로 부여잡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장터 한복판으로 내달렸다. 펄럭이는 도포 자락이 다리에 감겨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마치 사냥개 떼처럼 그를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도망친 곳은 하필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장터 광장의 게시판 앞이었다. 그곳에는 더 큰 망신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막에서 도망쳐 나온 칠성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장터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로 몸을 숨겼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주모의 고함 소리가 환청처럼 윙윙거리는 듯했고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는 마치 방망이질하듯 온몸을 울려댔다. 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떨리는 손으로 비뚤어진 갓을 바로 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갓끈은 반쯤 풀어져 너덜거렸고 땀에 젖은 이마 위로 갓은 위태롭게 얹혀 있을 뿐이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비단옷 한번 입어보려다 제명에 못 죽겠구나. 칠성은 울상을 지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다행히 주막 쪽에서 쫓아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슬슬 눈치를 보며 집으로 돌아가 몰래 옷만 벗어두면 완전 범죄가 될 터였다. 그는 옷자락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내며 다시금 점잔을 빼보려 했다. 비록 속은 썩어 문드러졌을지언정 겉모습만은 여전히 한양에서 내려온 귀한 선비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칠성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숨을 고르고 있던 바로 그 느티나무 옆에는 고을의 대소사를 알리는 방벙 이 붙는 게시판이 서 있었다. 마침 관아의 포졸 하나가 붉은 인장이 찍힌 새하얀 종이를 턱하니 붙이고 사라진 참이었다. 어라? 저게 무슨 소식인가? 장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게시판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칠성의 주위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는 꼼짝없이 군중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이보게 자네 글 좀 읽나? 도대체 나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까막눈인 백성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웅성거렸다. 개중에는 답답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는 이도 있었다. 그때 누군가의 눈에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고 부채를 든 칠성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아, 저기 선비님이 계시네. 선비님, 이리 좀 와보시오. 칠성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수십 개의 간절한 눈동자가 그를 향해 꽂혀 있었다. 거친 손들이 그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아이고, 나으리, 저희 같은 무지렁이들은 까막눈이라 답답해 죽겠습니다요. 부디 이 방의 내용을 좀 시원하게 읽어주십시오. 칠성은 식은땀이 다시금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오늘 하루만 벌써 세 번째였다. 필방에서의 부타령, 기생 앞에서의 엉터리 연서 해석, 그리고 이제는 관아의 방이라니 이것은 마치 하늘이 그를 시험하다 못해 아주 골탕을 먹이려고 작정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지금 바빠서, 눈이 침침해서. 칠성은 쉰 목소리로 거절하려 했으나 사람들은 그를 놓아줄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선비 체면의 백성의 고충을 외면해서야 쓰나 하며 은근히 압박을 가해왔다. 칠성은 어쩔 수 없이 게시판 앞으로 떠밀려 나왔다. 코앞에 붙은 커다란 종이에는 붓으로 힘차게 쓴 검은 글씨들이 빼곡했고 군데군데 붉은 도장이 찍혀 있어 위험을 더하고 있었다. 물론 칠성의 눈에는 그저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일 뿐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필사적으로 그림이나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이번 방에는 그 흔한 그림 한 장 없이 오로지 한자만 가득했다.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사실 글 모르는 머슴이오라고 이실직고했다가는 당장 멍석마리를 당해 뼈도 못 추릴 판이었다. 칠성의 뇌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 그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고단한 장사치들이나 농사꾼들이었다.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는가? 그래, 기왕 거짓말하는 거 듣기 좋은 소리나 해주자. 칠성은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가슴을 쫙 펴고 헛기침을 크게 했다. 에헴, 좌중이 조용해지며 그의 입만 바라보았다. 칠성은 부채로 방을 가리키며 짐짓 엄숙하면서도 환희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백성들은 들으라. 이것은 나라님께서 내리신 지극히 경사스러운 소식이다. 경사스러운 소식이라는 말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라님께서 최근 흉년과 가뭄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어 곡간을 활짝 여시기로 하셨다. 오늘 유시부터 관아 앞마당에서 모든 백성에게 쌀한 가마니와 그래 시원한 막걸리를 배 터지게 나눠주신다는 은혜로운 방문방이다. 칠성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터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 뭐라고? 쌀에다 술까지? 아이고, 만세. 상감마마 만세.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환호성을 질렀다. 칠성을 향한 존경의 눈빛이 쏟아졌다. 역시 선비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소. 복 받으실 거요. 칠성은 쏟아지는 환호 속에 잠시 우쭐한 기분에 젖었다. 거짓말이면 어떠랴. 이렇게 모두가 기뻐하지 않는가. 그는 이 틈을 타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 했다. 허허, 그럼 나는 이만 바빠서. 그가 몸을 돌리려는 찰나였다. 인파를 헤치고 지팡이를 짚은 꼬장꼬장한 노인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이고을 서당 훈장으로 눈이 나빠 방을 가까이서 보려 다가온 것이었다. 노인은 방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안색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를 질렀다. 이보게들, 좋아할 때가 아니야. 이게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린가. 훈장의 고함에 환호하던 군중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훈장은 칠성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네 이놈, 선비의 탈을 쓰고 어찌 백성을 현혹하느냐. 여기 적힌 글자는 호한 후 두 글자가 안 보이느냐. 이것은 인근 야산에 식인 호랑이가 출몰했으니 해가 지면 절대 통행하지 말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경고문이다. 술과 쌀은커녕 잡혀 먹히게 생겼는데 만세는 무슨 얼어 죽을 만세냐. 순간 장터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칠성에게 쏠렸다. 그 눈빛은 조금 전의 존경이 아닌 배신감과 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아니, 저 선비 양반이 거짓부렁을 했다고? 호랑이가 나온다는데 술 타령을 해? 칠성은 사색이 되어 입술을 달달 떨었다. 아니, 그게 내 눈에는 분명 쌀 미미자가 보였는데 그는 뒷걸음질 치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기 시작했다. 이 자식, 수상하다. 아까 주막에서도 이상한 짓을 하더니 누군가 칠성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하늘도 무심하게 갑자기 세찬 돌풍이 장터 한복판을 휩쓸고 지나갔다. 으악! 칠성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리고 바람은 칠성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위태롭게 얹어두었던 갓을 마치 낙엽처럼 가볍게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칠성이 다급하게 머리를 감싸 쥐려 했지만 늦었다. 갓과 함께 그가 엉성하게 말아 올렸던 상투 흉내낸 머리카락이 스르르 풀려 내려왔다. 찰랑거리는 비단 도포 위로 드러난 것은 정갈하게 빗어 넘긴 양반의 상투가 아니었다. 며칠 감지 않아 떡이 지고 헝클어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머슴들이나 하는 새끼줄 댕기가 묶인 더수룩한 개털머리였다. 양반의 상징인 망건조차 없었다. 칠성의 맨머리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그가 양반이 아니라 천한 신부님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부끄러운 낙인이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저거 최진사 댁 머슴 칠성이 아니야? 그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다. 맞네. 칠성이네. 아침에 쇠죽 쓰던 그놈이네. 아이고 머슴 놈이 주인 옷 훔쳐 입고 양반 행세를 해?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굽실거렸단 말이야. 충격은 순식간에 분노와 폭소로 바뀌었다. 푸아하하, 꼴값도 유분수지. 어쩐지 걷는 폼이 개가 춤추는 것 같더라니. 글도 모르는 까막눈이 선비 흉내를 내. 아이고 배야.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조롱과 비웃음이 칠성을 난타했다. 갓은 저 멀리 시궁창에 처박혔고 칠성의 얼굴은 홍당무보다 더 붉게 타올랐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사람들의 멸시 어린 눈빛은 피할 수가 없었다. 화려한 비단옷은 이제 그를 돋보이게 하는 날개가 아니라 그의 비참한 실체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광대의 옷이 되어버렸다. 칠성은 땅이 갈라져 자신을 삼켜주기를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땅은 굳건했고 하늘에는 칠성을 비웃는 듯 까마귀 한 마리가 까악하고 울며 지나갈 뿐이었다. 군중의 폭소와 비웃음이 뒤통수에 우박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칠성은 마치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처럼 정신없이 내달렸다. 값비싼 비단 도포 자락이 흙탕물에 질질 끌리고 가시덤불에 걸려 찢겨 나갔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 따위는 없었다. 그저 이 끔찍한 수치의 현장, 자신을 벌거벗겨버린 이 저주받은 장터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본능만이 그의 다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칠성은 멈추지 않았다. 마을 어귀를 지나고 인적 드문 산길로 접어들어서야 그는 비틀거리며 털썩 주저앉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려다본 자신의 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흙투성이가 된 비단옷, 한쪽만 남은 신발, 그리고 무엇보다 가시 날아가 버려 산발이 된 머리카락. 칠성은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꼴 좋다. 칠성이 놈아. 양반은 무슨 얼어 죽을 양반. 그의 웃음소리는 울음소리와 뒤섞여 공허하게 산자락을 메아리 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포에 고름을 풀었다. 아침나절 그토록 부드럽게 감기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상을 심어주었던 비단옷이 지금은 마치 살점을 파고드는 구렁이처럼 징그럽고 혐오스럽게 느껴졌다. 칠성은 옷을 벗어 던지다시피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러고 나니 차라리 속이 시원했다. 비록 속적산 바람에 맨발 신세가 되었지만 그를 짓누르던 가식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아 오히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주인대감 몰래 훔쳐 입고 나온 옷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 돌아가면 뼈도 못 추릴 것이 분명했다. 칠성은 찢어진 도포를 주섬주섬 챙겨들었다. 죽더라도 집 귀신이 되어야지. 객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서산을 바라보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최진사 댁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마당 한가운데서 서리빨 같은 호통이 날아들었다. 내 이놈 칠성이 이 썩을 놈아. 내 놈이 기어이 사단사다를 냈구나. 마침 한양 행차에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최진사가 대청마루에 서서 도끼 눈을 뜨고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마당에는 이미 멍석이 깔려 있었고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살벌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칠성은 찢어진 도포를 품에 안은 채 마당에 넙죽 엎드렸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칠성은 이마가 깨지도록 땅을 대너며 빌었다. 최진사는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아끼는 도포를 보고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는 표정을 지었다. 허허, 내 아끼는 도포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옷 훔친 죄도 크거니와 감히 내 분수를 모르고 양반 행세를 하며 세상을 기만하려던 죄, 그 죄가 더 괘씸하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다시는 헛된 꿈을 꾸지 못하도록 아주 따끔하게 다스려라. 예, 나으리. 하인들이 달려들어 칠성을 결박했다. 찰싹, 찰싹. 굵은 곤장이 칠성의 볼기짝을 후려칠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하는 비명이 담장을 넘어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칠성은 묘하게도 그 매질이 시원하다고 느꼈다. 뼈아픈 고통과 함께 마음속에 낀 허영의 때가 벗겨지는 듯했다. 20대를 맞고 나서야 매질이 멈췄다. 칠성은 엉금엉금 기어서 행랑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욱신거리는 엉덩이를 부여잡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자신의 낡은 무명옷을 꺼내 입었다. 뻣뻣하고 거친 삼배바지에 감촉이 닿는 순간 칠성은 저도 모르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후, 그래, 이게 내 옷이지. 이게 내 가죽이지. 비단처럼 매끄럽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거친 옷감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그의 상처 입은 몸을 감싸 안아주었다. 그것은 마치 고향의 흙냄새처럼 편안하고 익숙한 감각이었다. 며칠 후 칠성은 다시 장터로 나갔다. 엉덩이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허기는 참을 수가 없었다.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칠성에게 쏠렸다. 며칠 전 가짜 양반 소동의 주인공이 나타났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개중에는 손가락질하며 킥킥거리는 이도 있었고 이복의 김진사 오늘은 갓 안 쓰고 왔는가? 하며 대놓고 놀리는 이도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얼굴이 벌개져서 숨었겠지만 매타작을 당하며 도끼가 빠진 칠성은 뻔뻔해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머리에 아무렇게나 헝겊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씩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이고, 김진사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진사여. 그냥 칠성이라 불러주슈. 내 그날 더위를 먹어서 헛것이 씌었었나 보. 칠성이 너스레를 떨자 사람들은 오히려 당황하다가 이내 하하하. 그놈 참 배포 한번 줬네 하며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이 유쾌한 농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칠성은 그날 망신을 당했던 바로 그 주막 국밥집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주모가 눈을 흘기며 국자를 휘둘렀다. 어이구, 천하의 한량 나으리 또 오셨소? 오늘은 외상값 갚으러 오셨나? 칠성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몇 덤을 꺼내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다. 갑담하다요. 지난번 술값에다 오늘 먹을 국밥값까지 여기 있소. 그러니 주모 국밥에 고기 좀 듬뿍 얹어주슈. 내 엉덩이가 아파서 고기를 좀 씹어야겠으니. 주모는 피식 웃으며 돈을 챙겼다. 알았소, 이 화상아. 깍두기나 먹고 있어라.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과 막걸리 한 사발이 칠성 앞에 놓였다. 뚝배기 가득 담긴 투박한 국밥과 뽀얀 막걸리, 칠성은 침을 꿀꺽 삼키며 숟가락을 들었다. 캬, 그래, 이 맛이야.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키자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필방에서 느꼈던 숨막히는 긴장감도, 시외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꾸며대던 가식도, 기생 앞에서 떨어야 했던 불안함도 이 막걸리 한 잔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칠성은 국밥을 크게 한 숟가락 퍼서 입안 가득 밀어 넣었다. 구수한 된장 국물과 쫄깃한 머릿고기가 어우러져 혀끝에서 춤을 추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삼킬수록 든든해지는 이 맛. 이것이 바로 칠성이 살아가야 할 진짜 삶의 맛이었다. 양반들이 마신다는 향기로운 차나 맑은 청주가 아무리 좋다 한들 땀 흘린 뒤 마시는 탁주 한 사발의 깊은 맛을 어찌 따라올 수 있겠는가. 그때 저만치서 기생월양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콧대를 세우며 걷고 있었지만 칠성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가 구름 위의 선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저 분칠한 얼굴 뒤에 고단함을 감추고 사는 자신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으로 보일 뿐이었다. 칠성은 국밥을 우물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으려다가는 배탈이 나고 떨어져 죽는 법이지. 내 주제에 무슨 갓을 쓰고 풍류를 논해 그냥 이렇게 다리 뻗고 국밥 한 그릇 배불리 먹는 게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팔자인 것을. 그는 볼록 나온 배를 두드리며 껄껄 웃었다. 주막 평상에 비스듬히 기대 앉은 칠성의 머리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머리수건을 살랑거렸다. 가끈히 턱을 조이지 않으니 숨쉬기가 편안했고 체면 차리느라 억지로 팔자걸음을 걷지 않아도 되니 다리가 편안했다. 무엇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자유가 그 무엇보다 달콤했다. 칠성은 깨달았다. 진짜 귀한 것은 남들이 우러러보는 비단 옷이나 높은 벼슬이 아니라 제 분수를 알고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안분지조, 안펜지조의 마음이라는 것을. 비록 가진 것은 쥐뿔도 없는 머슴 신세지만 지금 이 순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자신이 저기 지나가는 근심 가득한 표정의 양반들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이, 주모, 여기 막걸리 한 병 더 주슈. 오늘따라 술맛이 꿀맛이네 그려. 칠성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의 소음 속에 활기차게 섞여 들어갔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장터의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서 칠성은 비로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채 세상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갓쓰고 점잖 빼던 가짜 양반의 허세보다 100배는 더 사람 냄새가 나고 아름다운 소리였다.